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소중한 걸음을 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단법인 다른백년이 새로운 사회적 전환을 위한 기획으로서 준비해온 리포트 온 코리아 2017 한국보고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다른백년 연구원 연구실장 김종건입니다. 먼저 한국보고서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보고서는 2016년 6월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출범과 더불어 프로젝트를 구상하였습니다. 2016년 9월에 연구진을 구성하였고 2016년 11월 1차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1월에 국회에서 중간 발표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2차 워크숍을 거쳐 드디어 오늘 2017년 6월 16일 사단법인 다른백년이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한국보고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보고서는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새로운 기획이기도 하지만 여러 참여 연구진 선생님들의 기획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참여하신 여러 연구진 선생님들을 간단하게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연세대 박명림 교수님, 그리고 성공회대 김영철 박사님, 서울대 서희경 교수님, 한동대 이구근 교수님, 동국대 이재철 교수님께서 참여해 주셨고요.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연구를 해주신 경제팀에는 건국대 최백원 교수님, 그리고 서강대 김종철 교수님, 한신대 전병유 교수님, 그리고 강원대 정준호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적인 모색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교육노동팀에는 동국대 조상식 교수님, 그리고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님, 상명대 김영철 교수님, 한밭대 남기곤 교수님, 경인교대 박철희 교수님, 그리고 전북대 반상진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외교 안보의 레짐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사회적으로 구성에 위한 모색을 담당하신 외교안보팀에는 고려대 정일중 교수님, 그리고 박정현 교수님, 그리고 국민대 장박진 교수님, 서강대 정영철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서 프로젝트 구상 기획에서부터 발표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해주신 다른백년 연구원장 성공회대 김종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20분의 연구진이 노력을 해서 오늘 한국보고서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 20분의 연구진 외에도 초기에 참석하셨다가 개인적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중단하게 됐던 다른 여러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프로젝트는 시작에서부터 그리고 끝나는 오늘 이 자리까지 물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다른백년 이사장 이대경 이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교육, 노동, 외교안보의 새로운 전환적 모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분야는 분야별로 담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는 민주주의와 공정의 경제 시스템의 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정치는 새로운 국가 비전과 정치 체제, 그리고 교육 노동은 학교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동에 초점을 둔 교육 불평등 극복과 교육의 정상화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외교안보는 외교안보 레짐의 사회적 구석이라는 내용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보고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경제 보고서부터 시작할 건데요. 경제 보고서는 건국대 최백은 교수님께서 직접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백은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저희 팀에서도 지금 오늘 발표를 3편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원래는 한 4편 정도로 생각했다가 아까 김종건 박사님께서 소개했듯이 중간에 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단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3편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 한 20분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료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료집 PPT 파일로 만들다 보니까는 그림으로 많이 구성되다 보니까는 내용들이 많이 충분히 설명력 있게 좀 이렇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의 원문은 사실 나중에 출판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 배포를 못했다고 주최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좀 가능하면 PPT 파일을 좀 구해받지 않고 좀 이제 저희 전체니까 내용을 제가 재구성해가지고 소개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팀의 지금 구성 멤버들은 아까 소개했듯이요. 저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신대 전병희 교수님, 강원대 정준호 교수님, 그다음에 서강대 김종철 교수님이 수고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3편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세 사람이 이제 인식을 공유하는 지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조정이 안 된 부분들이 좀 미세하게나마 좀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조정도 이제 그러니까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 뭐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뭐 정치 문제도 그렇고 사회 문제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레짐 체인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듯이 저희들도 인식의 출발점은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데 우리가 인식을 가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체제 전환을 모색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대한경제 체제에 대한 모델을 저희들도 이제 모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준비한 앞부분 제목은 이제 제가 이제 한국식 산업화 모델의 종언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걸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제기하고 싶은 하나의 화두는 뭐냐면은 지금 경제 위기의 핵심은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동안에 지난 수백 년간 인류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 왔던 하나의 근대 프로젝트가 사실은 수명을 다했다. 수명이 사실 소진된 결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근대 프로젝트의 양대 축은 산업화하고 국민국가를 단위로 하는 국가 간 경쟁 체제 이 방식이 사실 이제 이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근대 프로젝트가 굉장히 기형적이면서 불완전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식 혹은 정착되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 이 근대 프로젝트의 종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한국식 산업화 모델도 마찬가지로 수명이 다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필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더 악성이다. 그 위기의 내용이 보다 더 악성이다 하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얘기를 좀 하기 전에 먼저 이제 그러니까 세계 경제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제가 왜 근대 프로젝트가 종언했는가를 좀 배경으로 좀 설명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근대 프로젝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업화기 때문에 산업화 모델이 이제 수명을 다했다는 얘기는 결국 저는 이 개념을 탈공업화 함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탈공업화 함정은 공업화 이후에 즉 산업화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체제로 혹은 다음 경제로 우리가 경제 질서로 우리가 이행을 하지 못하면서 겪는 하나의 우리가 숱한 질곡과 고통들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요 시스템들이 탈구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이렇게 내용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대 프로젝트의 종언을 제가 여기서 지금 이제 핵심적인 하나의 근대 프로젝트 산업화를 그러니까 주도했던 모델들을 영미형 모델, 그다음에 우리가 유럽형 모델, 소위 유로존 모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형 모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앞에 두 개 모델을 가하고 일본형 모델은 간단하게 제가 한마디로 압축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대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탈공업화 함정은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국민국가의 함정, 우리가 근대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한 축인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가 국민국가를 단위로 하는 하나의 국가 간 경쟁 체제인데 이 국민국가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유로존 2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백인 지역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 성공을 한 거둔 나라인데 이 탈공업화 이후에 사실 탈공업화가 만들어낸 결과가 저는 이제 그 미국발 금융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사실 탈공업화 이후에 진행된 금융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금융화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하나의 금융 시스템이 그림자 금융 시스템인데. 저희 금융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 시스템인데 이 금융화의 충격과 그다음에 탈공업화의 함정이 결합된 것이 일본의 장기 불황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 그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산업화를 우리가 압축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리고 90년대 이후부터 압축적으로 또 탈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그 경제 모델이 굉장히 불공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국민국가조차도 온전하게 그러니까는 만들어지지 않은 어떤 데서 비롯되어지는 걸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것이 그런 국민국가조차 온전하게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저는 이제 분단 체제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한반도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과 평화의 위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프로젝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와 경제에 그러니까 출구는 결국 이 근대 프로젝트에 대한 대안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서 우리가 출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미국에 있어서 우리가 탈공업화 함정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좀 잠깐 설명드린다면요. 미국은 탈공업화가 60대 후반부터 진행되어지고 그 첫 번째 결과가 70대부터 고용 시스템이 붕괴되어집니다. 고용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얘기는 일자리 증가율이 70대부터 쭉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그러니까는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본들이 제조업에서 이탈을 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금융화였었고요. 그것이 이제 만들어낸 결과적으로 이제 금융위기였었고 이 금융 시스템이 탈구가 80년대 이제 사회보장 시스템의 이제 탈구로 이어지게 되고 사회보장 시스템의 탈구가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노동시장 유연화도 90년대부터 나타났던 소위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파산 선고를 받게 되고요. 그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권들이 대응을 한 방식이 바로 이제 우리가 신자유주의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소위 무주택자 저소득층한테 주택 금융을 지원해 줄 테니까는 집 사라는 이런 정책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미국의 가장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혁신 시스템, 금융 시스템, 대학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혁신 시스템도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엘리트들이 21세기에 지난 10몇 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는 소리가 혁신이 실종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혁신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 교육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대규모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한다는 불평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이 실제로 현실과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과의 어떤 하나의 이런 그 관계가 약화돼 가고 있다는 것이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이제 확인돼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트럼프 당선에서도 보듯이 이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불평등이 더 심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중산층과 서민들이 깊은 내상을 입은 결과가 트럼프의 당선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산층이 굉장히 70대만 하더라도 거의 70% 넘었던 중산층 비율이 50%가 붕괴될 정도로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는 정치조차도 그러니까는 실종돼 버렸습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정치가 그러니까 평행선을 긋듯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기 지지 기반만을 대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미국이 금융위기에 대한 대외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지적했던 것이 글로벌 불균형 해결이었습니다. 소위 G20 정상회담을 만든 배경이 거기에 있고요. 그런데 국제 금융 시스템에 이 문제는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비롯되는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미국 측의 협조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여전히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고 해결이 안 돼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주요 시스템들이 쭉 우리가 탈구화되어진 결과가 종착역이 바로 저는 이데올로기 탈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지난 한 30년 이상 진행된 소위 신자유주의를 만든 것이 영국의 대처하고 미국의 레이건이지요. 자유시장의 이상을 이제 복원시켰던 이제 그 양 주인공인데 오늘날 그들의 그러니까 후예인 영국 보수당의 그러니까 메이 수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화당의 그러니까 대통령인 트럼프가 이 대처와 그러니까 레이건이 이렇게 표방했었던 자유시장 이상을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는 부정하고 있죠. 메이는 공개적으로 자유시장의 원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그러니까는 부정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자유무역을 부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부정하고 있는 모습에서 보듯이 사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스의 마틴 울프라는 그 수석 논설위원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보수주의자들의 후예들이 보수주의자들의 자신들의 그러니까는 정치적 고향인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미즘을 스스로 그러니까 매장시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러한 이유가 저는 이 그 탈공업화 함정의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는요. 유로존의 문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들 간에 사실 미국이 주도한 금융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러니까는 2차 세계대전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 제국주의의 경향성을 그러니까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 유럽 통합을 추진한 하나의 결과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유로존 위기가 근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초국가 단위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초국가 단위에서 집단 행동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국민국가를 단위로 해가지고 서로가 경쟁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이 유로존이라는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근대 프로젝트 인재니까 우리가 한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문제로 좀 돌아오시게 된다면요. 한국은 뭐 여러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은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박정희 시스템이라는 것이 압축 성장을 이제 우리가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압축적인 공업화였었죠.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차이라고 한다면은 선진국의 산업화 모델과 차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손실은 사회화시키고 이익은 사유화했다는 우리가 이 상징적인 표현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굉장히 불공정한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유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공정한 공유 시스템이 사실은 저는 우리가 지난 30년 전에 87년 민주항쟁이 우리가 일어났었던 그 즈음에 사실은 역사적인 수명을 다시 저는 소진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탈공업화가 91년도부터 이제 91년을 정점으로 찍고 92년도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우리가 탈공업화가 이제 우리가 진행되어지는데 탈공업화가 진행된 시점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본시장 개방이 이루어졌고요. 주식시장 개방이 우리가 92년도부터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한중수교가 또 마찬가지로 92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저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신자유주의로 대응을 했고 신자유주의 개방으로 대응을 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세계화 전략이었었죠. 김영삼 정부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저는 외환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분기점은 97년 외환위기가 아니라 저는 92년이 분기점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세력이 그러니까 대응의 실패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라는 반동의 역사를 다시 부활시키게 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근데 92년도부터 탈공업화가 진행되어지면서 우리가 겪었던 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일자리 양극화, 소위 소득 양극화로 우리가 이해되지는 일자리 양극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용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지면서 소위 인구 구조도 악화되어지기 시작하고요, 내수가 약화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수출의 목을 매는 이러한 경제 체제로 가게 되는데 수출의 목을 매는 경제 체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계 경제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세계 경제가 나쁠 때마다 이것은 굉장히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우리가 위기가 외환위기 이후에 김대중 정부에서 소위 그러니까는 이 카드를 그러니까 우리가 남발하는 정책을 유도했고 바로 이게 카드 사태로 이제 터지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2003년도 노무현 정부 초기 첫해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이 그때였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출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내수가 취약한 상황 속에서 수출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세계 경제가 나쁠 때마다 위기에 빠집니다. 그때마다 대응했던 방식이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나 아니면은 부채 주도 성장이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이제 가속화되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부채 주도 성장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는 더 이 부정적인 역할로 이제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GDP 국민소득이 우리가 몇 단위 증가하냐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는 플러스로 나오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마이너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그러니까는 성장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런 점에서 박정희 시스템은 사실 일찍이 그러니까 90대 초에 이미 그러니까 막을 내렸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연장한 결과가 사실 저는 이 박근혜 정부의 종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시스템 실패라고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인해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걸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확립을 통해 가지고 혁신과 통합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정과 정의의 확립이 예를 들면 재벌개혁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소득의 비중을 좀 높이는 이런 이제 정책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필요 조건이지 저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혁신과 통합에. 뒤에 이제 그러니까 전병희 교수님 팀들이 얘기하는 데서도 이제 지적되고 있지만은 재벌 개혁만 가지고는 그러니까는 혁신과 통합을 만들어내야 되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과 통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만들기, 우리 사회 우리 경제의 미래 만들기 문제이고, 이 미래 만들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2012년 이후에요. 2012년 이후에 제조업과 수출과 제조업과 대기업이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대기업과 제조업은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주력 단위들입니다. 주력 단위들이 역성장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왜 그러냐면은 대기업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고 수출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뒷면을 구성하고 있는 건데, 2012년도부터 그러니까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장이 둔화되어지고 그다음에 역성장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지금 산업체 국가 차원 속에서는 산업체계 어떤 혁신 문제, 그다음에 기업 차원 속에서는 새로운 수익 사업 만드는 문제, 그다음에 이 문제는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의 해결은 결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저는 여기에 핵심은 협력과 공유를 통해 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문제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결국 우리가 이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가치를 만드는 문제는 결국은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어내야 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것은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지 못한다면은 저는 공정과 정의의 확립 프로젝트는 자초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요. 전병희 교수님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정준호 교수님이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앞 페이지에 그러니까 쭉 발제문에 보시게 되면요, 앞에 부분들은 대부분이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러니까는 제조업의 한국이 그러니까 제조업을 통해서 갖고 있는 이런 문제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한국의 제조업의 특징을 이제 이 두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이 굉장히 세계적 규모로 성장을 했다. 반면에 거기에 노동이 배제되어 있다. 그리고 생산과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생산과 소득 간의 갭이 격차가 굉장히 심화돼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재벌 체제의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벌의 문제는 뭐 여러 선생님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경제력 집중의 심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소유와 지배 구조 간의 괴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부 거래를 통해 가지고 소위 이제 우리가 경영권을 세습하는 문제라든가 부의 이전이라든가요. 그다음에 정부의 특혜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집단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폐쇄성으로 인해 가지고 흔히 수직적 계열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폐쇄성으로 인해 가지고 기술의 확산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시경제 시스템에서는 거시경제적으로는 이제 이 두 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시스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이 발제로 개봉에 되면 36쪽부터입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이 두 선생님들 같은 경우 외환위기 이후를 주목을 하면서 금융자유화와 저금리 기조가 이 자산시장과 금융시장 간의 연결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재테크를 그러니까 대중화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에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의 격차가 확대가 되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2008년 이후에는 부채로 수요 부족을 대체하는 데도 한계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자산과 소득 간의 악순환이 이게 이제 구조화되고 있다 이런 이제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평등 문제를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건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병희 교수님과 정준호 교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행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재벌 체제와 노동 체제를 개혁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필요 조건이고 이 문제를 그러니까 해결과 동시에 그러니까 대안 생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화두를 이제 이 그 소위 인더스트리얼 커먼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산업 자원을 공유하는 국가와 그러니까는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공유하는 이런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강대 김종철 교수님이 그 제목은 이 공유와 협력 그리고 호혜 그리고 그것을 위한 경제 정책들인데요. 이 공유와 협력이 가능한 이제 조건들을 여기 6가지로 한 7가지로 쭉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첫 번째가 그러니까는 공정성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공정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도덕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제도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경제 시스템에 도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국가의 역할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국가가 가진 자 혹은 자산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국가가 역할을 했는데 국가의 역할이 그러니까는 복원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위기가 없는 금융 시스템의 복구가 필요하다. 국제 평화의 안착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발제문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러면서 정책적인 대안을 얘기하는 걸 소개한다면요. 기본 자산제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상속제, 그다음에 토지 보유세하고 공공토지 임대제, 그리고 주주의 의결권 삭제. 이 부분은 사실 재산권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주주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비해 가지고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비대칭적이라는 이런 문제를 시정을 해야만 된다는 점에서 주주의 의결권 삭제와 사업장에 있어서의 민주화를 그러니까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기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허가제와 소위 말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청산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소비성 채무는 제도적으로 금지시켜야 된다는 이런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지금 세 분의 내용을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기존의 시스템이 그러니까는 사실은 수명이 다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체제 모색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체제 모색의 핵심적인 화두는 저는 공유와 협력을 보고 있고요. 그 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호혜 경제, 그다음에 그와 쌍생화적인 하나의 관계가 민주주의 문제인데 그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율민주주의로 전환이 돼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저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반도에 있어서 그러한 새로운 체제의 출구가 바로 인류 세계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의 출구를 제시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그러니까 남북한에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 체제를 이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는 교육과 노동을 같이 고찰해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교육적인 패러다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는 전북대 반상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 교육학과에는 반상진입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 팀에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우리 김재훈 이사님 이하 모든 선생님 감사 말씀드리고요. 사전에 좀 양해 말씀드릴 거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발표하는 게 오늘만 해도 세 번째 발표입니다. 아침 10시 반에 1시 반에 세 번째 와서 약간 목소리가 이렇게 좀 갈라지더라도 양해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팀에서 이 연구 책임자는 조상식 교수입니다. 근데 지금 출장 중이시라서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됨에 따라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리뷰하기는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 말씀드리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대학의 선생입니다라고 할 때까지는 괜찮은데요. 이 사회적으로 나가서 얘기할 때 전공이 뭡니까라고 할 때 교육학입니다라고 하면 일단 상대방의 인상이 안 좋아집니다. 대한민국 교육 엉망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학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가서 전공 밝히기가 굉장히 쑥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도 인정을 하지만 교육을 연구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교육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최백운 교수님도 경제학이시고 우리가 같이 하시는 이 경제학자로 같이 지금 이 교육 불평등과 교육과 노동과의 연계성을 갖고 얘기할 때 경제 또 박병민 교수님이 정치 이런 부분을 연동됐을 때 보면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교육은 의뢰 관계에서 계속 우리는 순환을 당했구나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 하더라도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 수요 이 국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해라라고 이념을 그냥 지적을 해버리면 학교 교육은 그걸 따라할 수밖에 없는 의뢰 관계에서 계속 학자들이 거기에 매몰되면서 우리가 이용당하고 왔다. 이거에 대한 반성은 지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교육과 노동시장과 연동돼서 교육의 불평등 구조 이걸 어떻게 교육을 정상화시킬 것인가 이런 주제는 우리가 무던히 교육계에서 나왔지만 정답 찾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경제 불평등 구조, 정치 불평등 구조 이런 구조가 그대로 이념적인 거나 제도적으로 학교 교육을 침투하기 때문에 학교는 끊임없이 학교 교육은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시키는 기관에 불과하다라는 문제의식이 여전히 우리 교육학자 내면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만의 노력만큼은 이 굉장히 힘든 개혁 과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 노동시장과 연동했을 때 우리 이 지금 총 6분이시지만 이 중에 교육학자는 3분이고 나머지 다 경제학자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연구하면서도 약간 이 의견의 차이 내지는 의견의 간극이 이 보고서 내용에 약간씩 스며들고 있을 정도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진보 진영의 학자라고 하더라도 이 보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서 구성은 크게 이제 이거 제가 그 유인물에 보시면 크게 4꼭지입니다. 교육에 대한 철학적 이 고찰이라는 성찰의 차원에서 우리 교육계 어떤 고민거리 이건 이제 주상측 교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고요. 제2의 교육기회와 관련돼서 이 교육 시스템 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남기원 교수님께서 작성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학입시 체제에 대해서는 이제 김영철 박사님, 그다음에 대학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발표를 했는데 앞서 이제 이 원고 제시해 주신 부분에서 간략하게 제가 좀 더 리뷰를 해드린다면 우리 교육계의 어떤 큰 고민거리입니다. 끊임없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지난 대선에서 끊임없이 나온 얘기고 이 세계화 담론뿐만 아니라 모든 담론 체제에서 새로운 어떤 신자유주의도 마찬가지고 이런 패러다임의 이 변화에 대해서 담론 체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계가 언제든지 이 부분을 성찰하고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너무나 정치 경제 시스템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합니다. 교육은 장기간을 위한 이 가치 추구의 활동입니다. 근데 이 사회 변화 체제가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이 담론 구조를 담기에는 학교 체제가 항상 좀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느슨하기도 하지만 좀 힘들어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것은 교육이 갖고 있는 내재적 성격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가치라든지 내면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성찰하게 만드는 이런 장기적인 어떤 활동, 가치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는 부분 때문에 담론 구조에서 항상 교육은 밀려날 수밖에 없고 의뢰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흔히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초연결 사회 시대 키워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 대한민국의 과제는 이건 우리가 흔히 사실관계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인구 절벽 현상, 그다음에 저성장 시대, 이거는 보여지는 현실이죠. 교육계는 이 두 지점에 대해서 이 불확실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초연결 사회는 우리가 교육계에서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인지, 저출산에 관련돼서 인구 절벽과 관련된 학교 교육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이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의 두 축으로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이든 저성장이든 인구절벽이든 이 모든 이 담론 구조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게 양극화입니다. 양극화가 결국은 경제 양극화, 정치 양극화, 이것이 결국은 교육 양극화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동시에 어떻게 연동해서 우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게 큰 이제 과제 중에 하나고 질문거리고, 우리의 연구팀들도 이거 갖고 수많은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교육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 보면은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하나의 큰 접근이 세 가지입니다. 수능적 접근, 또 비판적 접근, 그리고 지금 보완적 접근. 우리 교육학자들은 이제 보완적 접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교육은 항상 종속변이냐 독립변이냐 한 문제입니다. 교육이 정치 경제에 관련돼서 종속적 관계로 있다라고 본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 4차 산업혁명도 교육은 수능적 접근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육이 독립변이로 작동된다면 굉장히 비판적 접근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굉장히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완한 보완적 접근으로 해서 새로운 이 4차 산업혁명 저성장 시대 대비해서 학교 교육 패러다임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 구현에 대한 모색을 지금 다른 100년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있는 그런 학자군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용 가능한 접근이라고 할 때 우리가 크게 고민해야 될 게, 지금 대한민국은 교과서 중심입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교사도 양성되고 교과서 중심으로 학습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교과서 중심이 지금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미래사회 설계를 위해서 이게 바람직한 패턴이냐 하는 것은 교육계의 커다란 고민거리고, 이것도 하나의 큰 개혁과제의 하나로 저희들이 설정해서 앞으로 탈교과적 이 형태로 이 학습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것은 교육계의 어떤 큰 도전 과제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수용 가능한 관점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연동시켜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집단지성 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집단 경쟁력,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경쟁을 통해서 이 승자독식의 이 교육 경쟁, 교육 전쟁이 치달았는데, 이제 집단지성 체제, 집단 경쟁 체제라고 한다면 학교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사학습 방법, 그 다음에 교육평가, 학생 선발 시스템, 이걸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이걸 이제 수용적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큰 이 도전 과제고요. 또 우리는 결과 중심입니다. 결과만 따지면 1등급이냐, 이 9등급이냐, 이 등급 매기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평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수용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과제다,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적 교육의 딜레마는 여전히 우리가 이 교육이 갖고 있는 내재적 성적의 결과를 노동력의 생산성과 이 결부시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교육과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과의 미스매칭,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다. 예를 들어서 9등급인데 인성은 좋은데 9등급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얘는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이 능력, 어떻게 보면 이 루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수저, 금수저 논쟁이 바로 이 교육계에서도 상당히 정치 경제의 이 양극화와 연동시켜서 같이 가는 부분이 딜레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제적 가치화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정부에서 사회적 수요에 필요한 교육 체제의 패러다임에서 이 계약학과를 만든다, 사회가 요구하는 수요 인력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항상 이 사회적 수요에 대한 인재 양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육적 가치를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만 갖고 얘기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내재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괜히 쇄신된다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일어난 최근에 그 사태지만 연세대학에서 일어난 거지만요. 흔히 과학 영재 수재라는 친구가 어떤 계기로 좀 사제 폭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교육은 수재입니다. 근데 그가 사회에 나왔을 때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부분, 이거는 교육에서 갖고 있는 우리 내재적 가치와 이 성과로서의 가치, 경제적 성과의 가치와는 괜히 미스매칭된 전형적인 사례거든요. 우리 교육계에서 항상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매년 보는 수능이 있습니다. 옛날 예비고사도 있고 수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전교에 수석하는 친구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수석을 했습니다. 수재입니다. 근데 국가사회에서 얼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한번 나중에 리뷰해 보면 그들은 수재일 뿐
국가사회에서 얼만큼 그 수재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의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미스매칭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교육에서 우리가 줄 세우기 교육에 갖고 있는 한계점을 항상 문제 제기했던 그런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개인이 행복해야 조직이 행복하고 조직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해야 국가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날 지금까지도 우리는 애국주의를 통해서 국가가 행복해야 개인이 행복한 것을 착각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국가에 희생하는 애국심을 발휘했던 게 아닌가. 그렇다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시스템이 애들을 좌절시키고 끊임없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살이 학생 자살이 이틀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살을 합니다. 노인 자살도 문제지만 학생들이 이틀에 한 번씩 자살하는 나라, 그만큼 불행하고 좌절하고 수포자, 영포자, 포기한 학생들 만들고 이게 어떤 학교 교육의 모습인지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교육학자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인데 이게 바로 너무나 이 경제적 가치를 교육 가치로 치환시켜 너무 요구했던 지난날의 어떤 반성적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철학적에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본다면요. 제일 중요한 건 제2의 기회가 있어야 된답니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이 제2의 기회가 있느냐 하는 거죠. 중간고사 잘못 봤다고 해서 굉장히 자살 충동을 느끼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중간고사 잘못 봤는데 왜냐하면 내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 잘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능 잘못 보면 인생이 결정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흔히 해서 세컨 찬스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미국 떠드는데 미국의 세컨 찬스는 교육과정 수업 교수학습 활동에 그냥 내재되어 있습니다. 중간고사 잘못 봤어요. 아, 이번에 좀 실수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시험 볼게요. 또 한 번 시험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절대 주지 않아요. 공정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2의 기회가 없는 나라입니다. 한 번 대학 잘못 들어가면 그냥 루저가 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이게 대한민국의 큰 과제인데 이거는 정치 경제 이 노동시장의 학벌 구조가 연동되기 때문에 교육계의 노력만 갖고는 굉장히 힘든 그런 내재적 요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학교 교육이 분리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다양성.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일부 교육감들이 진보 교육감들이 지금 자사고, 외고 폐지시켰다 하니까 이제 득달같이 이제 그에 대한 저항이 또 있습니다. 수월성 교육을 망친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육의 다양성 얘기하면서 고교 300개 다양화 정책을 만들었지만 교육계에서 바라다보는 관점은 그는 철저하게 분리교육을 시킨 겁니다. 계급에 의한 분리교육을 시킨 겁니다. 학교 교육의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아니라 이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서 그걸 선발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리 정책은 국가 시스템을 보더라도 그렇고 국가 교육 시스템을 보더라도 이건 굉장히 이 적폐적 상황이다. 근데 과거 9년 동안에 이것을 너무나 심각하게 제도화 시켜서 이 분리 교육을 아주 익숙하게 만든 겁니다. 자, 한번 만들어놓은 제도 쉽게 이 제도 개선 쉽지 않습니다. 벌써 언론뿐만 아니라 이 흔히 해서 보수 세력에서 이런 분리 교육에 대한 적극성에 대해서 이 옹호하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도 정치 이게 민주화되지 않은 상태의 교육 이 시스템도 전혀 이 작동되지 않는 그런 하나의 단적인 얘기. 그래서 앞으로 현 정부에서 자사고 외고 폐지에 대해서 분리 교육 정책에 대해서 폐지하는 이 진행 과정을 보시면 얼만큼 난상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념 갈등이 구조화되는 형태의 한 단면을 또 한번 목격하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대학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대학 들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YS 때 1990년도 중반에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만듭니다. 대학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냥 인허가 그냥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대학이 너무 많아. 개나 소나 대학 가. 그래서 대학을 또 이제 구조개혁에서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 박근혜 정부에서 선취업 후진학이라고 해서 이 취업을 권장하고 마이스터고등학교라는 걸 만듭니다. 자, 이게 교육적 가치로 볼 때 이게 제대로 이 작동되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선취업 후진학 마이스터고등학교 굉장히 선전해서 초기에는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건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등학교 시스템 자체로 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학교는 선별적 기제를 볼 때는
결국 대학 안 나오면 안 되는 문화적 구조로 그냥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만 나와서 노동시장에 가서 일해라.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시장 구조의 개편을 통해서 볼 때는 이 교육 시스템과 노동시장이 지금 미스매칭이 이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시스템 개편까지도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제가 시간이 벌써 됐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인터뷰 조사를 보시면 지금 고졸 취업자들이 취업을 먼저 했지만 결국은 직장에 만족을 못하고 다시 대학으로 오려는 그런 의도성이 항상 인터뷰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 데이터 이 분석 결과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무리 이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통해서 대학에 어떤 이 진로와 연동시켜서 어떤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화적으로 정착될 수 없는 그런 제도 정책이었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입시 문제는 이건 뭐 대학 체제와 연동시켜서 우리가 개편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제가 그 교육의 문제는 사실은 그 근본 원인이 노동시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노동시장이 갖고 있는 학벌 중시의 고용 관행 때문에 학교가 서열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매개점이 바로 대학의 서열 구조예요. 대학의 서열 구조 때문에 초중등 고등학교부터 사교육과 교육의 비정상성이 그대로 그냥 노출됩니다. 대학의 서열 구조가 완화되면은 노동시장에서 스카이 중심으로 고용 관행이 정착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 원인은 노동시장 구조에 있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키 포인트는 사실은 대학 체제의 서열 구조 이것을 완화시켜주거나 대학 서열 구조를 좀 더 이 층이 깊은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교육계의 그나마 최근에 이 정책 지향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에서 나타나지만 인문계열, 자연계열 다 보시면 서울, 경인, 수도권 중심으로 다 성적적으로 다 몰입됩니다. 지방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전북대에 있지만 전북대나 뭐 전남대, 경북대 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연고대하고 비슷한 성적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성적만 따지고 본다면 거의 이 수도권 대학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성적으로 학생들이 이 국립대학에 지금 진학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시험만 봐서 이 교사만 되면 다 되거든요.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범대학은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애들이 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방에 있기 때문에 하류대학이 아니고요. 고용만 공정하게 된다면 좋은 애들도 지방 국립대학이나 지방대학에 있다라는 겁니다. 고용 구조의 문제가 바로 성적하고 직결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고용 구조가 수도권 중심돼 있다 보고 수도권 중심의 학벌 구조가 고용 구조와 연동되다 보니까 성적도 다 이런 이 표를 보시면 다 수도권에 좋은 학생들이 진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이 노동시장의 이제 이 이중 선발 구조죠. 그래서 이 대학 입시에서 선발을 하고요. 노동시장의 선발을 또 하고 이런 2차적인 선발 구조에서 학벌이라는 부분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크게 작동된다면 이걸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제 개인적 소망은 이 노동시장에서 고용 구조를 좀 더 투명하고 능력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용인하지 않다면 대학의 서열 구조를 훨씬 더 층을 강화시키자 그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입학 성적하고 채용 기준선이 이렇게 서열 구조가 ABCD 대학이 있다면 굉장히 급격하게 AB 대학 구조로 이 취업이 고용 구조가 되는 것보다는 굉장히 완화시켜 준다면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게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좋은 대학 많이 만들기 게임을 앞으로 우리 교육계에서는 지향해야 될 어떤 이 정치 개혁 지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대학 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요 네 가지 지향점만 좀 같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학 서열 구조 학벌 체제가 이 초중등 교육의 비정상성, 그다음에 사교육 팽창 이것을 유발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고용 구조의 문제도 결국은 이 대학 학벌 체제에서 유발이 됩니다. 이 문제를 교육계에서는 일단 해결해야 되는 중차대한 과제인데 이걸 어떻게 과제를 극복할 것이냐
결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는 스카이 중심이 아니라 대학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네트워크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 경쟁력, 연구 경쟁력을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이 경쟁력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게 하나의 그 지향점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볼 수 없는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시스템입니다. 2대 8 구조거든요. 20%가 국립이고 80% 사립대학입니다. 미국도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어느 정도 공공성의 이 요인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제 공유용 사립대학 아이디어가 이 교육에서 많이 나왔었고, 그것이 이번 정부에서도 공약에 그나마 담은 것은 하나의 공유용 사립대학을 통해서 공공적 가치를 키울 수 있는 교육기관을 좀 확대시키자, 그런 맥락에서 대학 체제 개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핵심은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재밌게도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이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요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빼셨네요. 지금 갈수록 고등교육 정부 예산 중에서 교육 예산이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 20% 전후였는데 MB 정부부터 들어와서 지금은 14%까지 축소가 됩니다. 정부 예산 대비 교육 예산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아이러니한 건 MB 정부부터 교육 투자를 굉장히 안 한 결과가 정부 예산에서 그냥 6, 7%가 빠지는 형태가 됩니다. 시장에 맡기자는 얘기예요. 시장에 맡기다 보니까 모든 게 등록금도 오르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등록금 수준이 돼버리고, 또 대학한테는 너네들이 알아서 돈 출연해 와라. 그래서 서울대학도 법인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지난 정부의 어떤 이 시장 중심의 경제 체제가 국가 책임제로 변하는 이 현 정부의 어떤 지향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조합니다. 국가 책임을 통해서 특히나 재정 투자를 확대해서 교육의 이 체제 개편, 특히 대학의 체제 개편은 스카이 중심이 아니라 많은 스카이 대학을 만들자는 체제 개편의 지향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초중교육의 비정상성, 사교육의 팽창, 또 고용시장의 어떤 이 스카이 중심의 이 고용구조 관행, 이것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고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해결을 그나마 교육에서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이 핵심 의제가 아닌가, 다른 100년을 위해서 그에 대한 말씀을 두서없이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책임자면 굉장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한 것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이제 외교안보에 대해서 정일준 선생님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외교안보 쪽 발표를 맡은 정일준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외교안보 발표가 맨 앞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정치나 경제, 교육 이런 분야들은, 노동 이런 분야들은 우리가 좀 많이 알고 나름대로 어떤 개혁의 방향이라든가 방안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가장 선차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교 안보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처럼 대한민국의 탄생에서부터 지금 유지, 발전, 현재 이르기까지 이렇게 어떤 외부와의 관련, 그리고 외부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나라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외교 안보는 마치 어떤 일부 전문가, 일부 학자, 몇몇 사람들의 어떤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랑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아주 일상적으로 많은 지식과 정보가 이렇게 떠다니고, 그리고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외교 안보 관련된 것들은 외부로부터 충격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고독한 결단을 한 다음에라야 알게 되고,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과 뒷북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외교 안보 레짐의 사회적 구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외교 안보에도 이 민주화, 이 세계화에 걸맞는 새로운 어떤 그 체도, 체제, 그 새로운 어떤 구성 방식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회학 전공자고요. 지금 저희 팀을 보면 역사학을 하신 분이 한 분 있고 정치학 하신 분 그리고 사회학 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회학 하신 분은 남북 관계를 계속 연구해온 정영철 교수고요. 장박진 박사님은 이제 한일 관계를 가지고 한일 협정부터 지금까지 그 연구를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정현 박사님은 청웅 말 때부터 이제 70년대까지 중국의 그 당한 문서를 가지고 이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그 비판이나 대안보다는 건너편에서 바라본, 그러니까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한국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항상 한국을 중심에 놓고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남북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저 상대방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다들 바쁘셔서 이제 못 나오셔서 제가 이제 그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상식과 거의 그 어떤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건너편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외교안보 레짐의 사회적 구성이라고 했는데요. 왜 외교안보 레짐인가? 저 뒤에서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게 한미 관계인데 이 한미 관계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게 한미 관계를 그냥 보통의 그 국가 간 관계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게 이 한미 관계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독특해요. 한미 관계는 해방에서부터 남북 분단 그리고 미 군정이 있었고요.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미군이 주둔하면서 이제 핵무기도 배치했다가 철수를 했죠. 제가 저기다 이제 블러드 쉐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저런 표현 썼다가 뭐 욕을 많이 먹습니다만 이 뒤에 보시면 이제 이 이 밑에 같은 민족 블러드 쉐어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좀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저런 표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언짢으실 겁니다. 남북 관계는 같은 민족의 내부 관계이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나라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흥남 철수하실 때 넘어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냥 고향에 돌아가는 게 통일이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돌아갈 고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고향이에요. 국가로서 이 통합하는 것이지 이렇게 다시 리유니파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대별로 좀 통일에 대한 다른 그 관점이 있고요. 국가인데 저희는 항상 이 남북 관계나 한미 관계를 놓고 볼 때 우리 5천년 역사나 아니면 그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역사 축에서 한미 관계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미 관계를 바라볼 때 이번에 또 클린턴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니까 완전히 그 대아시아 정책, 대중국 정책, 대일, 대한 정책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 전 지구를 거버닝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권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그 한미 관계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하는 걸 재정의를 해요. 그럼 항상 그 미국이 내주는 숙제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미국 한미 관계를 대미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미국보다도 더 먼저 미국의 그런 어떤 이해관계 요구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마치 외교 정책이고 안보 정책인 것처럼 해왔던 것이 저간의 이제 사정이었는데요. 이제 저희도 민주화 이제 한 세대를 맞아서 이 외교 안보 정책도 좀 우리가 우리의 그 시야에 이 주권자인 이 시민들이 이걸 좀 어떤 식으로 가버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의식입니다. 왜 외교 안보 레짐인가? 국가 간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 한미 관계, 한중 관계 이런 식으로, 한일 관계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남북 관계 어떤 그 아주 1차 방정식이죠. 이렇게 풀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 그 한중 사이에 끼어가지고 엊그제 뉴욕 타임즈에 이제 그 너무 그 문재인 대통령을 몰아붙이지 마라. 잘못하면 이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처지가 될 수 있으니까 미국이 좀 살살 덜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그 낀 국가,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낀 국가가 아니고 뭔가 여기서 벗어나 가지고 그런 거를 이렇게 서로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면 1차 방정식 풀던 데서 나아가 가지고 이제 고차 방정식, 이제 그 다자 외교,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그런 국제 관계들을 통치하는, 거버닝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는 국가 간 수준인데요. 국가와 시민 사이의 또는 국가와 지역이라고 말씀드린 게, 항상 그 평택 기지 이전하는 문제건, 강정 마을에다가 해군 기지 만드는 문제건, 아니면 성주에다 사드 갖다 놓은 문제건, 이런 거를 로컬의 문제인데 지방 어떤 한 지역의 문제인 것처럼 치부를 하면서 이제 그 지역 시민들은 엄청나게 결사항전을 하는데, 항상 다른 지역 아니면 다른 지역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마치 그게 그 지역의 문제인 것처럼, 그 지방의 문제인 것처럼, 그리고 국가의 이익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그런 지역의 어떤 지방의 그런 그 작은 이익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개인과 한 지역의 어떤 이익과 생존권 요구를 넘어서서 국가 안보라는 게 과연 성립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 안보라는 개념도 이제 영어로는 내셔널 시큐리티고 사회 보장이 소셜 시큐리티인데,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죠. 그 안보 사회 보장 국가의 출발을 보면 역사적으로는 전쟁 국가에서 안보 국가로 가는 것입니다. 전쟁 국가에서 사회 보장 국가로, 복지 국가로 가는 것인데, 이 워페어 스테이트에서 웰페어 스테이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전 보장이라는 것과 국가 안보라는 것, 사회 보장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다 이제 개인 안전까지 동시에 보장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세계화되면서 이 국가가 담당해야 될 안보라고 하는 것이 이 국내, 이 한반도의 이 남한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상 그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는 안보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는 좀 희생 내지는 유보해야 된다는 논리였는데, 이제는 안보와 자유를 같이 가는, 바로 시민의 자유를 극대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안보가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큐리티하고 리버티는 항상 서로 이렇게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어요. 한 개인이 부모의 어떤 그 케어 밑에 있으면 아주 안전하죠. 하지만 자유는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국가에, 그 미국이 됐건 중국이 됐건 어떤 안보를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자유는 없는 겁니다. 그 자주권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형 안보, 그러니까 국가 안보라는 이름 하에 다른 것들을 다 억압하고 지연시켰던 그런 안보 모델에서 신형 안보 모델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남북 관계 수준에서도 이렇게 국가 간 수준하고 시민사회 간 수준을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 문제 주도권을 이제 밑으로부터 재구성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왜 사회적 구성인가? 유명한 그 클라우제비츠가 이야기했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의 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뒤집으면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자꾸 그 한반도는 지금도 이제 전쟁 상황이죠. 테크니컬리 아무튼 이 평화 체제가 아니고 휴전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는데 잠깐 쉬는 거죠. 12라운드, 15라운드인데 한 7라운드쯤 했는데 무슨 주최 측의 사정으로 그냥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빨리 이런 어떤 불안전한 상태를 벗어나야 되는데, 외국 학자들이나 외국 학생들은 와서 보고 한국의 어떤 이 경제적인 발전이나 아니면 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나 이 문화적인 어떤 자유로움이라는 걸 굉장히 부러워하다가도 여기서 한 몇십 킬로 바깥에 이제 저 북한이 있고 거기 한번 전망대 같은 데 갔다 오면 깜짝 놀래요. 너네 이렇게 엄혹한 조건인데 안 불안하냐?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지낼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랜 동안 이것을 당연시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이따 어떤 그 보수 정권에서 전쟁 일어난다고 선거 국면에서 어쩌고 얘기하면 이제 뭐 무슨 뭐 이데올로기다, 뭐 북풍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할 뿐, 그런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현실이 정말 그 마리 DMZ라는 게 그 비무장지대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군사적으로 이렇게 대립되어 있고 가장 아주 그 화약고 같은 지역인데, 다들 어떤 식으로든지 평화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유지되어 왔다라고, 전면전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평화가 이렇게 보장된 것처럼 이렇게 오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 좀 진보 정권일수록 좀 더 현실적인 그 입장을 취해야 된다. 그 얘기는
이 결국은 이 외교안보 문제를 시민의 어떤 일상적인 자유의 문제 그리고 이제 역사 교육의 문제랑 결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 진리 체제라는 표현을 쓴 게 국제관계와 남북관계 그리고 우리 남한 내부에서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세 수준을 통합하는 진리 체제를 만들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세대별 그리고 계급 계층별 이 사람들이 다 이 현실에 대한 특히 우리의 안보 현실이나 외교 현실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사드만 해도 지금 굉장히 뭐 이렇게 많이 비판하고 이제 그 저항도 많습니다만 아무튼 여론조사를 해보면 또 한 절반 이상이 또 이렇게 도입해야 된다고 찬성도 해요. 그러면 그 찬성하는 시민하고 반대하는 시민은 다른 사람들인가? 근데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소통을 시키고 그런 문제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입장들을 프레이밍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걸 진리 체제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 저 바깥에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것을 그런 사실을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낀 국가나 낀 정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한국 남한이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만 낀 게 아니라 이 보수와 진보 내지는 이 북한과 남한 사이에도 끼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박명진 교수가 이제 뭐 진보 정권이 들어서고 아주 뭐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있다고 해가지고 뭘 바꿀 수 없다고 그랬는데 특히나 이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호흡을 길게 하는 그런 체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 레짐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우리는 항상 역사 축에서 한미 관계,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 지구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것. 남북 관계는 같은 민족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나라로서는 다른 나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이 사회학자인데 이제 국제관계 역사사역을 하면서 이 미국의 이제 외교 문서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 다른 백년에서 이 외교안보 쪽을 해달라고 그랬을 때 사실 이게 어떤 전형적인 의미에서 이제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다룰 수 있는 이 어떤 정말 글자 그대로 전문화된 영역으로서의 외교안보다 그러면 하나 엄두가 안 났을 텐데요. 제가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가 제가 1996년에 그 내셔널 아카이브 미국의 내셔널 아카이브 가서 자료를 찾았을 때 65년에 나온 그 미국의 한국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때 그 백악관의 안보 보좌관을 했던 그 월트 로스토 교수가 이 국무부, 국방부, 그 미국의 외교 대외 원조 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이 각 국가별 리포트를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45년부터 미국이 패권 국가였지만 각 나라의 군사적인 개입도 하고 경제적인 개입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 원조도 하고 했지만 그 나라에 대한 통일된 정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스토가 그걸 보고 이 보고서를 만들어라. 통일된 보고서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때 처음 나왔는데 그걸 보고 이 한국의 미국 보고서, 한국의 중국 보고서, 일본 보고서 이런 게 있는가? 무슨 이야기냐면 왜 우리가 이제 한국에 처음 왔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익은 무엇이며 현안이 어떤 것이 있으며 한국이란 나라는 원래 어떤 나라이며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지리적으로 이런 걸 쭉 일단만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제가 이 한국 사회 미국 전환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는 왜 그 민주화 이후에 30년이 됐는데도 한국의 외교와 이 안보는 자주화, 좀 더 이렇게 어떤 그 자율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이제 미국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 한 37%, 40% 이렇게 득표를 해가지고는 내부에서는 권력을 잡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는 있는데 국제 관계에서는 이게 아주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떤 어젠다를 세팅하고 그 의제를 추구를 한다는 거 국내적으로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사실은 경제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하기 힘들죠. 이렇게 들어가기 힘든 것인데 특히나 외교 안보 쪽은 이제 파트너가 있다 보니까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주화가 되면 좀 더 자주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가정들을 깔고 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미국화가 굉장히 진행되었다는 것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간단하게 국가 형성기 한미 관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48년에 수립이 됐는데 45년에 군사영화학부터 해가지고
46년에 국립 서울대학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경로 의존성인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형성되기도 전에 대한민국의 군과 대한민국의 국립 서울대학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억압적 국가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군하고 이데올로기 국가기구의 대표적인 그 대학 기구가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아마도 이 국익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익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정의하는데 지금 실패를 한 거죠. 이 문민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문민 통제라고 할 때 이제 학자들 여러 가지 뭐 문민 통제, 문민 우위의 어떤 원칙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가 군이 병영으로 돌아가는 것, 가장 최소 조건이죠. 둘째가 군의 예산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셋째가 군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군이 그 병영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에서는 문민 통제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군 예산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민주화된 이후에 군 예산이 계속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국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 방위 예산을 늘렸고 그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위 비리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너무 많은 예산이 여기 투입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군이 무엇을 위한 군인가에 대한 목표를 정의하거나 재정의하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관계 핵심은 한미 군사 동맹이고요. 한미 군사 동맹에서 이제 민군 관계 그리고 이 남북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에서 가장 핵심에 있는 게 군인데 그 군을 아직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외교 레짐의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역사 축에서 놓고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현재적인 과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쌍무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자적인 문제로 볼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제관계와 남북관계를 우리가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 얘기는 시민 각자가 이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제까지 바깥으로부터 그리고 위로부터 부과된 외교 안보 레짐이라고 하는 이 틀을 이 안으로부터 우리 밑으로부터 재구성하려는 그런 노력을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을 국제관계 및 남북관계와 결합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그 국제관계 학에서 가장 취약한 게 역사성입니다. 이 국제관계 인터내셔널 폴리티컬 이코노미나 IR 시오리라는 것 자체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발전된 학문이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현상 유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냉전 이후에 가장 많이 비판했던 게 뭐냐면 미국 대학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국제관계 학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왜 소련이 그런 방식으로 무너질 것이 그 냉전 체제의 전환이 그런 방식으로 올 것이다라는 걸 아무도 예측하거나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냉전 체제 무너진 다음에 왜 그랬을까에 대한 연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는 뭐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도출됐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제가 느끼기에 역사를 그 무시한 겁니다. 그냥 현실에서 이제 어떤 힘들을 군사력, 경제력, 어떤 이 문화 이런 걸 어떻게 잘 매니지하면 이제 현 시스템이 유지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졌지 어떤 그 내막적인 그 밑으로부터의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포착하지 못했던 것이죠. 역사성을 이제 결합시켜야 한다는 거고요. 수교 이후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1992년 이후에 25년만 놓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과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던 모르던 굉장히 많은 것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이 장점인 시기, 후진타오 시기, 이렇게 시진핑 시기를 거치면서 그 전까지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방관자적인 아니면 약간 그 적극적인 개입을 안 했는데 이제는 G2 시대 소위 신형 대국 관계로 가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 개입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우리 사드 문제가 이제 불거진 것이고요. 중국 위협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에 따라서 이제 다른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장박진 선생의 이야기는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이제 장박진 선생님이나 우리 박정현 선생님하고는 안에서 본 동북아 이래가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냉전 시대나 탈냉전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뭐 이 전 세계적인 수준의 냉전 체제가 변했기 때문에 뭐 동북아에 뭐가 어떻게 변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탑다운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대탕스 시대라든가 어떤 그런 미묘한 균열 세력의 어떤 밸런스가 좀씩 이렇게 움직일 때 내부에서 남한 내부에서 대만에서 중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응했는가 하는 걸 한 3년 동안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보면서
이 냉전 시기에조차도 그렇게 미국 그 강대국들이 미소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냉전 시대 때의 한일 관계하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게 바뀌어 나가면서 이 아시아에서 이제 세력 관계가 바뀌어 나가면서 한일 관계에서 이제 지금 현재 이간의 두 가지 요인이 생겼는데, 한일 관계가 점점 수평화되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불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안은 한국이 혹시 중국 쪽으로 가서 붙지 않을까 하는 일본은 절대 중국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더욱 더 아베가 이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 불안이 있다는 거. 또 하나는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아무튼 총리도 이렇게 이 사과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과연 일본에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감하다는 것이고요. 이제 한일 관계가 앞으로 한중 관계가 어떻게 변함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른 그 노선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영철 박사님의 이야기는, 정영철 교수 이야기는 그 왜 남북 관계가 지그재그시인가, 좀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금방 뭔가 교류 협력 통일로 금방 한 걸음 좀 나가면 갈 것 같다가 또 이렇게 후퇴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남북 관계를 설명하는 틀들이 다 사후적으로만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동적으로 남북 관계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기존의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구조와 국면과 어떤 이 사건, 행위를 나눠서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장기 지속적인 정치 군사적인 지형이 있습니다. 냉전 체제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 구조가 내면화된 측면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면은 일정한 그 시기를 두고 어떤 사이클을 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국면도 또 외제적으로 강제된 국면도 있는가 하면 내재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온 그런 국면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국내 정치에서 이제 민주화된 힘들이 어떻게 이 국면을 갖다가 만들어내면서 이 구조를 균열시킬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하고 2000년 정상회담을 이제 국면 전환의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 정치의 힘이 결국은 구조적 제약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은 변수가 아닌 상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면을 만들어내는 국내 정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핵심 변수고, 국면의 힘을 통해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제가 5분을 넘겨서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교안보 레짐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 평택 기지 이전할 때 그 지하철을 가다가 우연히 제가 가르쳤던 그 외교부 그 직원을 만났는데, 외시 패스한 직원인데, 공무원인데, 저한테 선생님, 저는 외교관인데 평택에 가서 그 시민들의 말을 듣고 오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불평을 해요. 그래서 야, 네가 어느 나라 외교관이냐? 대한민국 외교관이니까 그 시민들이, 평택 주민들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무슨 그 요구를 하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가지고 외교 무대에 가서 이 주장을 할 거 아니냐, 가서 이렇게 바게닝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걸 왜 내가 합니까? 왜 외교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우리의 외교가 그리고 안보가 뭔가 좀 겉돌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시민의, 그러니까 외교가 무엇을 위한 외교인가, 그리고 안보가 무엇을 지키기 위한 안보인가에 대한 거 없이 아주 관습적으로 이 냉전체제도 무너지고 남북 관계도, 이거 지금 북한이 핵을 갖기 전과 가진 후는 완전히 그 천지 개벽을 해서 몇 번 한 것이고요.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 그 케네디 때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참모들이랑 한 회의가 다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데 이 장군들이 가서 이렇게 폭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장군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아냐? 핵 시대다. 핵 전쟁 나면 다 죽는다. 그런 식의 2차 대전 때까지 당신이 아무리 전쟁 영웅이고 이런지 몰라도 그때는 완전 석기 시대 같은 것이고,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굉장히 호전적인 장군들을 이렇게 무마를 하죠. 이렇게 그 딱 휘어잡는데, 남북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역사 축에서 보면 뭐 한 민족이고 또 이렇게 뭐 재통일해야 될 대상인 건 맞습니다만,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입장을 바꾼다고 이렇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중국에게도 문제고 이제 미국에게도 문제고 일본에게도 문제입니다. 이미 국제화 돼 버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어떤 남북 간의 지렛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금씩 완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성격, 남북 간의 과제이기도 하면서 또 국제 간의 과제, 국제화된 과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정확히 읽고 거기서 어떤 해법을 찾아 나가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를 들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 보고서 내용들이 다 이제 새로운 담론 그리고 새로운 의제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컸고, 핵심적 내용은 아까 정치에서부터 그리고 경제, 교육, 노동에 이르기까지 핵심적 내용은 대한민국의 권력과 부의 불평등 자체를 어떻게 완화하고 새로운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집중됐었다고 한다면 외교 안보는 그렇게 우리가 고민했던 내용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외교 안보 레짐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끝으로 저희 총괄 책임자이신 김동춘 교수님을 모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는 어디에 와 있고 그리고 또 이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종합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시간 들으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제 이야기는 한 5분이면 끝납니다. 제가 뭐 이런 앞에서 여러 팀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다 종합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단지 이제 이 연구 책임자 입장에서 지금의 현안과 관련해서 그냥 몇 가지 제 생각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프로젝트 뭐 이제 쭉 들으셨겠지만 연구자나 또 개인적인 관심에 따라서 약간 아직은 이렇게 조금 들쭉날쭉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또 각 개인에게 혹은 팀장에게 전달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보완을 해서 나중에 조금 더 완성된 그런 보고서 책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한국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엄청난 지식과 지혜와 또 철학적 입장과 또 역사에 대한 지식과 판단을 필요로 하는 큰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두 명의 개인 연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지혜가 결집돼야 되는 일인데 단지 저희들은 연구자 입장에서 이제 주로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이라고, 제가 여기서 현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부라든지 혹은 기업이라든지 또 삶의 현장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공허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물정을 모르는 이야기다라는 판단도 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체로 우리는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현실보다는 약간 거리를 두면서 또 현실 정치와는 약간 거리를 두면서 이제 조금 비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백년이 원래 출범하게 된 취지도 그렇지만 이런 한국 보고서는 저는 적어도 한 10개쯤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나와야 되고 민간에서도 기업 쪽에서 나와야 되고요. 시민운동에서 나와야 되고 또 어떤 학술단체에서 나와야 되고 각각의 자기의 철학적 입장, 각각의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여러 개의 보고서가 나오고 이런 것이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서로 논쟁이 되면서 조금 더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의 어쨌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는 싱크탱크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정도의 국력이 되는 나라에서
싱크탱크가 없는 나라 이 한국밖에 없어요. 한심한 지경입니다. 그나마 우리 이내경 대표님이 이런 일부 이제 그 기금을 쾌척해 주셔가지고 이런 정도의 공간이라도 마련되었지, 이런 정도의 공간은 한국에 적어도 한 20, 30개 정도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철학적인 입장이나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논쟁이 되고, 이것이 이제 인프라가 갖춰져야 그 다음에 그게 정치가 바로 잡히는 것이고, 또 미디어가 거기에 따르는 것이고, 교육이 따르는 것이죠. 이런 식의 인프라가 있어야 이제 그 다음에 논쟁이 가능한데, 이게 없이 아까 박명린 교수 이야기했듯이 공약은 나무한데 비전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 작업은 미흡하지만 이제 그걸 위한 하나의 그 좀 뭐라고 할까, 출발점 정도의 자극을 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면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저도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말할 수 있는 정도 식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느낌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지금 한국은 큰 전환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주체적으로는 촛불이 혁명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객관적으로는 혁명적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이. 그래서 큰 전환기에 있는데, 큰 전환기에 저는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생각나는 거 몇 개 떠올려 봤는데요. 세계화 국면이 후퇴 국면이니까 신자유주의가 저는 조절적 국면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후퇴 국면은 아니지만 일정한 정도의 그 페이스를 조절하는 국면에 분명히 들어섰다. 이것이 이제 세계 경제나 세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저는 우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현상적으로는 저성장 시대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뉴노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국민국가와 이 정당을 통해서 대표성을 가지는 정치 체제가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의제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로 곧바로 옮겨갈 수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자신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근대 국가의 한 200년을 이끌어왔던 국민국가와 정당이라고 하는 이런 체계 자체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일종의 정당의 대표성이 약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까 최백은 교수님 이야기 탈공업화라고 표현하셨는데, 탈산업화 현상이 너무너무 뚜렷하다. 뭐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아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거는 약간 제가 생각이 유보적이라 그냥 탈공업화라고 표현을 했고요. 탈가족화를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습니다. 가족 체제가 해체는 되지는 않지만 근대 핵가족 체제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다. 현재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3분의 1이 1인 가구입니다. 우리가 정상가족이라고 했던 그 가족 체제가 지금 매우 매우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가족 체제가 흔들린다는 말은 이 가족 체제에 기초를 두고 있는 모든 복지, 경제, 노동 시스템이 흔들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흔히 개인화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역시 탈산업화와 탈가족화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 여기서 온 지구 환경 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 모든 나라에서 닥친 문제죠. 노동시장 유연화, 평생 직장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이런 이제 그 세계사적인 변화가 있고요. 네 번째는 미국 패권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지만 후퇴 국면에 있고,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부상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극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저는 이 네 가지가 지금 한국이 처한, 혹은 전 세계가 비슷하게 처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한국 같은 이야기네요. 그래서 한국은 저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 저는 한국을 아직 국가가 덜 된 국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반국가라고 표현했고요. 미성숙한 국가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반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이야기가 복잡하지만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왜라는 책에서 이제 썼던 내용이고, 뭐 주권적인 측면에서도 반국가이고, 시민권의 보장의 측면에서도 반국가이고, 아까 정일준 교수가 얘기했던 국방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도 반국가이고, 외교부나 국방부가 한국의 주권 위에 있다는 점에서도 반국가이고, 아직도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박탈당해도 보호할 정당이 없고 보호할 시민사회가 없다는 의미에서도 반국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국가이고 형성주의인 국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대외적으로는 자주적인 국가, 그 다음에 평화국가, 통일국가로 가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국가의 시대는 끝나가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세계사적 시간의 흐름하고 한국적 시간의 흐름의 차이점 때문에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격 근대화 혹은 방어적 근대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 학자들은 독일의 그 역사학자인 웰러라고 하는 사람이 디펜시브 모더니제이션이라고 해서 독일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한국도 독일, 일본, 한국은 기본적으로 방어적 근대화, 추격 근대화, 방어적 근대화로 볼 수 있겠다. 압축 성장이죠. 그 다음에는 고도 위험의 국가다. 그래서 아까 이미 나왔습니다만은 국가 안보의 시대는 이미 어느 정도 지나갔고, 인간 안보, 개인 안보, 그 다음에 생명 존중 국가로 넘어가야 될 그런 시대적 과제가 있다. 그리고 개인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 사회인데 위험이 계급화되고 계층화되고 이런 형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은 이제 신자유주의 국가인데, 저는 한국을 그냥 통상적인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개발 독재형 신자유 국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은 주변부 신자유주의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한쪽에서는 특권이 존재하면서 한쪽에서는 무한 경쟁이 있는 영역하고 특권이 유지된 영역이 공존하는 그런 신자유주의죠. 뭐 흔히 한국에서 재벌 체제라고 봐도 좋고 관료 체제라고 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독재형 신자유주의가 균등 형평 화합 국가로 가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중앙집권주의인데요. 획기적인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까 박명민 교수 이야기했듯이 자치라고 하는 것은 자치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고요. 자치와 풀뿌리의 어떤 민주주의가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의 중앙집권주의 문제는 이건 단순한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까 방산진 교수님 발표했던 교육 문제는 우리나라의 분권 자치 문제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용 문제하고 학벌 문제, 대학 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분권과 자치 없이는 삶의 질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요.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면 저는 촛불 시위와 조기 대선은 87년 6월 항쟁의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7년 6월 항쟁의 완성이자 동시에 87년 6월 항쟁에서 못다 이룬 민주주의의 심화, 문제제기, 극복의 계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난 30년은 크게 봐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엄청난 외적 힘에 의해서 한국 사회가 움직여 왔다고 생각하고, 그걸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지구적인 차원에서는 탈냉전, 신자유주의 세계화이고요. 2008년 이후는 리먼 브러더스 이후에는 약간의 후퇴 국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의 조건은 두 가지인데, 분단하고 준전쟁 휴전 체제인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발주의와 개발주의의 잔재라고 봐도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 민주화나 노동 저항이 이제 진행이 됐던 시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한국이 컨트롤할 수 있었던 변수는 비교적 뒤에 있는 한반도의 조건이 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었던 조건이고, 앞의 조건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있었지만 매우 그 한국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았던, 그렇게 본다면 이 두 변수에 의해서 YS 이후에 지금까지 한 25년, 30년 가까운 25년 정도의 시기는 민주화와 대체로는 자유화의 각축 과정이었고, 여기에 자유화가 압도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의 요구가 있었을 때 그 민주화의 요구는 자유화를 압도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시기였다. 이 자유화는 정치적 자유화 포함되지만 주로 경제적 자유화를 저는 말하고 싶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87년 6월 항쟁 30년을 매우 우회적인 방식으로 다시 돌아온 셈이죠. 돌아왔지만 이미 돌아온 지금은 30년 전이 아닌, 뭐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싶네요. 그래서 YS 정부는 아까 최고영 교수님 92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 제가 그 박사 논문을 한국 노동자의 사회적 고립이라는 주제로 93년에 썼는데 그때 제 표현이 한국 노동자의 사회적 고립입니다. 92년에 저는 이미 한국 노동운동이 기업별 노조로 고착되면서 한국의 시스템 자체가 민주화 시스템이 이미 바뀌고 있다고 저는 91년 2년 무렵에 현장 조사를 하면서 느꼈고요. 93년 무렵에 이미 그 굉장한 정도의 그 변동기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요. YS 정권이 과도기였다고 생각하고 DJ와 노무현 정부는 이미 어느 정도의 구개발주의 세력이 어느 정도 착근을 다시 해버렸고 신자유주의 흐름의 그 구도 속에서 민주화의 요구를 실현하려고 매우 강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성과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또 경제적으로는 결국은 고용시장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에 압도당했고 획기적인 복지 정책을 실시했으나 그 복지 정책은 영국식의 어쨌든 그 워크페어에 가까운 그런 복지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사실은 김대중 정부와 큰 단절 없이 그냥 이렇게 연결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이병천 교수 같은 분은 자유복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도 그냥 여기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냥 신자유주의 아류다라고 이제 좌파 쪽에서는 그렇게 입장을 이야기하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이런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제 개발 독재형으로 다시 되돌아간 반동적 신자유주의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퀘션 마크를 부릴 수 있겠죠. 노무현 정부는 그럼 어디에 서 있느냐? 문재인 정부는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고 이 앞에 두 변수는 그럼 얼마나 변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과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탄핵 조기 국면으로 이제 만들어진 정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9년 동안에 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적폐를 청산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9년이 아니라 한 50년의 개발 독재의 적폐까지도 한꺼번에 청산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의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많이 이제 약화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48년 체제, 즉 반공 반복으로 그동안 먹고 살아왔던 이 체제도 상당히 흔들어야만, 즉 자유한국당을 거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괴멸시켜야만 되는 그런 시대적 과제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한 적폐의 여러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제한적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국가 개조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 기초 정도, 교량, 저는 교량이라고 표현도 했는데 기초 정도 마련할 수 있다면 이 정부는 성공한 정부로 평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 두 가지 측면인데 제2의 민주화와 제3기 민주정부 이 두 가지 측면이 이렇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 제2의 민주화라는 그는 87년 체제를 완성시킨과 동시에 넘어서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게 이제 아까 박명린 교수가 이야기한 헌법 개정 문제로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87년에서 못다한 민주화를 좀 더 착근시키는 과정이 이 정부의 과정인 것 같고요. 이 정부를 제3기 민주정부라고 했을 때는 앞에 이 제2의 민주화보다 어떤 점에서는 폭이 좀 좁을 수도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새로운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새로운 과제는 바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을 제고시켜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는 것 같고요. 남북 화해와 평화의 과제가 있는 것 같고 이걸 넘어서서 더 많은 요구를 할 수는 있을 때 5년 단임제 대통령으로서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그걸 넘어서는 더 근본적인 요구는 사실상
우리가 좀 더 우리 사회의 국가 목표와 21세기적인 국가 목표 혹은 21세기적인 탈국가의 목표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제시해야 되는 우리 집단적인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한 일종의 문제 제기로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시작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동안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